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다행히 14호 태풍은 벗겨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하루에 1000mm, 이틀 동안은 1000mm를 퍼부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피해가 없이 지나간 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1세기형 질병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7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는 게놈의 시대이다. 그렇다고 급증하는 현대 질병의 원인을 DNA만 돌릴 수는 없다. 예. 우리는 보통 병원 가면 어떤 얘기를 들어요? 유전적이다, 유전병이다, 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듣는데 전부 그걸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질병이 급증한 원인으로 유전학을 배제한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환경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바로 수도꼭지에서 물도 그냥 바로 먹었고 그 물로 바로 씻었고 여러 가지를 다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의 수돗물이 안 좋아서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한국의 수돗물은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위생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이 불신의 시대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딱 규정 짓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죠. 먹거리조차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21세기형 질병 간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은 확실히 면역계라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면역계는 인체에 일어나는 위협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상 뒤에 감춰진 골칫거리, 바로 장 기능이다. 장 기능 장애다. 예, 장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럼 장이 무너졌을까요? 환경도 있지만 우리 먹거리부터 다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몇 현대 질병을 놓고 보면 장 기능 장애가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과민성 장 증후군과 염증성 장 질환의 중심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이 있다. 다른 병과 관련해서는 애매하기는 해도 여전히 연관성이 있다. 자폐증 환자는 설사를 달고 산다. 자폐증 환자는 설사를 달고 산답니다. 우울증과 과민성 장 증후군은 나란히 나타난다. 비만은 음식물이 장을 통해 지나가는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15, 16년 전부터 강의를 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특히 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8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리적 위치만으로 질병의 증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리적 위치는 단지 다른 연관성에 관한 실마리, 운이 좋다면 정확한 원인에 대한 단서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환경도 변했고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2페이지에 소위 서구 질환의 증가는 더는 서구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질환은 부와 함께 찾아온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문명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계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미국 회사 중에 뭐가 진출하냐면은 맥도날드가 진출합니다. 맥도날드가 진출하고 3년에서 5년 뒤면은 제약회사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패턴이었어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랬고 그럼으로써 증가하는 것이 선진국 질병의 창궐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맥도날드가 잘못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먹거리가 변함으로써 모든 이런 21세기형 질병이 장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하와이 연구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일본 이민 1세대들과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나 또 갖고 있는 질병 이런 걸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게 2세대로 갈수록 젊은데 40대 30대인데 70대 할아버지는 멀쩡하게 건강하게 일을 하는데 40대 손자 때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거리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구 세계의 문제로 시작한 것이 지구의 나머지 반까지도 둘러싸며 위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두를 달리는 것은 비만이다. 비만이 증가하면서 모든 병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 며칠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금은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만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앞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죠. 길거리를 다녀봐도 저희가 성장하던 시기, 젊은 시기에 그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비만 인구는 별로 없었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보기가 진짜 어려웠었는데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겠죠. 예.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많은 질병은 단순히 길어진 기대 수명에 의해 발생한 노인병이 아니다. 물론 적어도 암은 노화의 신체에서 세포 복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암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수명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암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암은 나이 먹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 속에서 얘가 제대로 복제가 안 되면 변이 세포가 생기는 거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세포 복제의 문제니까. 근데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자폐라든지 그 다음에 광인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21세기형 질병들은 모두 노화와 관련된 병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21세기형 질병은 전염성 질병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았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나타나는 게 어떤 질병이냐면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피부 알레르기는 대개 태어나자마자 또는 출생 후 몇 년 안에 시작된다. 자폐증은 전형적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에 나타나서 5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 자가면역 질환은 어느 나이 때든 발병할 수 있지만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가 바뀌면서 전부 이런 21세기형 질병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암과 같이 서구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조차도 대부분은 유년기 또는 청년기에 시작된 체중 증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만이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비만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비만이 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부잣집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은 가난한, 미국의 케이스이지만 대부분 서구 사회는 그렇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채소를, 유기농을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칼로리는 높고 영양가는 없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탄산음료 많이 먹고, 특히 콜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물 대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만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슬픈 거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9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세기형 질병은 노인병이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다. 비약하자면 21세기형 질병은 젊은이, 부유층, 그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특히 여성이 걸리는 병이다. 여성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걸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세기형 질병의 기원은 지금 21세기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게 아니고 20세기의 원인이 있다. 뭐냐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산업이 발전되고 이런 그 환경이 개선되면서 무지막지하게 소비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97페이지에 이제 정원 술세에 대한
연구를 한 걸 쭉 나오는데 이 솔세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동을 하나 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는지 어마무시하게 살이 찐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세장에 갇혀 있는 솔세도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비만이 된답니다. 지방을 축적을 하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잘 못 골라 먹으니까 그 축적한 지방을 가지고 태워서 이동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장에 갇혀 있는 솔새도 살이 쪘다가 이동을 하지 않는데 이동이 끝나는 시기에는 그 지방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지 몸으로 들어온 열량과 빠져나간 열량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몸무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술세의 연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만과 가체증은 섭취한 열량과 소비한 열량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말이다.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적게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솔세를 보니까 그럼 솔세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냐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세를 보라. 이 새는 섭취하는 열량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축적하고 연소하는 열량 이상으로 빠르게 지방을 제거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체중 조절 메커니즘이 있는 게 틀림없다. 칼로리 인대 칼로리 아웃이 솔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식이라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많이 먹기 때문에 살찐다고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들어가게 보면 대부분 다 그러죠. 열량을 안 먹는 걸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끝나자마자 많이 먹게 돼서 다시 요요 현상, 뺄 때보다 다이어트 시작할 때보다 더 비만이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뺀 나머지로는 도저히 늘어난 몸무게를 설명할 방도가 없다. 우리가 하나의 생물체로서 지금까지 늘려온 몸무게의 상당 부분이 음식의 과잉 섭취나 신체 활동의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종합적인 연구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여성분들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이어트를 하시죠. 그래서 음식을 절제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장에서 장이 균총이 깨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서 비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칼로리 높은 거 먹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10페이지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대다수가 설사형인데 그럼 이거 뒤집으면 대다수는 설사지만 아닌 사람은 어떻다고요? 변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면 무조건 설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를 하는 분이 있고요. 변비가 생기는 분이 있고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대다수가 설사형인데 심한 복통과 예측할 수 없는 설사 때문에 삶의 제약이 크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변비다. 변비로 인한 고통 역시 며칠씩 때로 몇 주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왜 생겼냐라는 거예요. 균총이 무너진 거죠. 균총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11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감염성 질병이 아닌 항생제 투여와 시기를 같이하여 시작된 사람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사는 항생제 복용 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어떤 환자들에게 이 부작용은 약을 끊은 후에도 지속된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치료가 되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그 고통을 참기 싫어서 바로 항생제나 소염진 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제가 동영상 찍어 올린 거 있었지만 정말 그런 거를 드시면 급할 때 아주 급할 땐 드셔야죠. 그렇지만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도 드시는 건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113페이지에 항생제와 위장염이 미생물 불균형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단이나 독한 약물 치료 역시 미생물충의 건강한 균형을 파괴하고 다양성을 낮추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약물 이전에 안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안 좋은 균이 늘어나는 거고, 황금 비율 얘기했지 않습니까? 25대 60대 15. 유해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의 이 비율이 깨짐으로써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비율이 왜 깨집니까? 먹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처음과 끝이 모두 장에서 일어나든 몸 전체의 기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든 간에 21세기형 질병의 중심에는 바로 이 미생물 불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미생물, 장균총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11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주된 요인이 되며 스트레스는 단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근데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과민성 장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 증상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네. 그래서 장균총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원래 제 구성원이 아닌 잘못된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장이 과민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치아 구조나 구강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게 돼 있어요? 채소를 먹게 돼 있는 구강 구조예요. 특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유럽은 강수량이 적거든요. 강수량이 적어서 벼농사가 안 돼요. 그 벼농사가 되는 기준은 1000ml거든요. 1년에 강우량이 1000ml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밀농사를 져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쪽은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는 1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벼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럼 벼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채식의제 식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육식 위주로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장균총이 깨지는 거죠. 조상들한테,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균총이 깨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었나? 그래서 영국 사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115페이지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사람들과는 달리 장 내벽에 궤양은 없지만 대신 염증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마치 인체가 의도적으로 장벽 세포 사이에 작은 구멍을 열어 물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미생물들을 씻어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균총이 무너지다 보니까 장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수분을 장벽을 열어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몸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항생제를 때려 넣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16페이지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교의 미생물학 교수 프레드 리드 베케드라는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일부 무균쥐를 성체가 될 때까지 기른 후 정상적인 쥐의 맹장에서 내용물을 추출해 무균쥐의 털에 살짝 묻혔다. 무균쥐가 털에 묻은 맹장 내용물을 핥아내면서 그들의 장은 다른 생쥐와 같은 미생물을 장착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무균쥐의 체중이 증가한 것이다. 그것도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라 14일 만에 60%나 증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예전보다 오히려 적게 먹었다. 적게 먹었는데 더 살이 쪄버린 거예요. 무균쥐, 균이 하나도 없는 이 생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일반 쥐에 있는 균을 묻혔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같은 식단에서 좀 더 많은 열량을 끌어낼 수 있다면 생쥐는 적은 양의 먹이를 먹고도 체중이 늘어났다. 얼마큼요? 60%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되는 사람들, 물론 맨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먹으면서 살이 균총이 좋아질 리도 없지만 뭐 그렇게 해서 살이 안 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렇게 살이 안 찔 수 있다라는 거죠. 칼로리를 많이 먹어도. 근데 균총이 무너지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쥐가 먹이에서 얻어내는 전체 열량을 양을 결정하는 것이 미생물이라면 바로 그들이 비만에 관여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퀘스천마크를 던져버립니다. 저자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닐 장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한번 우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1페이지에 게으른 사람이 비만이 되는가?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122페이지에 우리 몸에 사는 특정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음식에서 추출하는 에너지 수준을 결정한다. 소장이 음식물의 소화를 끝내고 에너지 흡수를 마치면 나머지는 미생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대장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미생물은 에너지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자신의 선호하는 분자들을 분해하고 흡수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대장의 장벽 세포가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비만이 되느냐 날씬하느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123페이지에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음식에서 흡수하는 열량의 양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된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곧바로 근육이나 신체 기관에 보내어 소모하게 되는지 또는 굶주릴 때를 대비해 저장하게 되는지 말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생물 총은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릴 수 있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인간도 그러겠지만 미생물 역시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의 몸에 서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125페이지에 비만지와는 달리 인간이 살찌는 것은 렙틴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다. 사실 과체중인 사람은 특별히 렙틴의 수치가 높다. 왜냐하면 렙틴을 분비하는 지방 조직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배불러 그만 먹어 이걸 해주는 건데 지방 조직에서는 렙틴을 많이 분비를 한대요. 그런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처럼. 문제는 뇌가 렙틴에 대해 내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게 렙틴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마른 사람의 경우 체중이 늘게 되면 렙틴이 추가로 생산되면서 식욕이 감퇴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비만한 사람들은 많은 양의 렙틴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제2형 당뇨가 그렇잖아요. 제2형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2형 당뇨거든요. 췌장에서 아예 생산을 못하면 1형 당뇨지만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생산을 하는데 몸에서 세포에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럼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렙틴도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렙틴이 막 나오면 배부르다고 그만 먹는데 뚱뚱한 사람은 렙틴을 너무 많이 내놔서 렙틴 저항성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126페이지에 원래 잉여 지방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열량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는 제어기관의 역할도 담당한다. 몸의 지방 세포가 적당한 수준으로 채워지면 자동 제어 장치가 꺼지면서 식욕을 감퇴시켜 지방의 저장을 막는다. 그리고 지방 저장량이 떨어지면 자동 제어 장치가 켜지면서 식욕을 증진시켜 더 많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균들 때문에요. 131페이지 비만은 과식이나 운동량 부족에서 생기는 생활습관의 병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신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다. 호르몬과 장 균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정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장에 뇌에 손을 뻗다. 왜 뇌에 손을 뻗을까요? 호르몬 렙틴 저항성 이거를 극복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134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숙주를 조종하는 미생물.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고양이에 기생을 하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고양이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쥐에 침투를 해서 쥐의 뇌를 조종을 해서 원래 쥐는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맡으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게 돼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쥐들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으면 고양이한테 덤벼든답니다. 왜? 잡혀 먹혀야 고양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쥐한테 들어간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미생물은 숙주의 행동을 통제하여 자신이 번식하는 데 유리한 상을 만들어내고 결국 진화의 선택을 받는다. 기생생물에 의해 숙주의 행동이 제어되는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숙주의 행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력은 야생동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미생물의 기막힌 생존 방식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미생물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 땡기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47페이지에 소화기 증상은 정신건강장애나 신경계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은 환자들의 병적인 행동 변화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장장애에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지금 정신건강장애나 그러니까 정신장애나 신경계 이상 나타내는 사람들은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 걸 흔하게 나타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가 무너지면 병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10년 넘게 한번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출발합니다. 네, 자폐증도 그렇고요. 그래서 152페이지에 자폐증은 선천적인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이제 앨런 볼트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것보다는 장내 감염과 자폐증의 연관성 해가지고 158페이지에 뇌와 장은 두 기관 사이에 물리적 거리로 보나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나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상호작용한다. 다시 말해 감정이 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장의 움직임 역시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뭘 하세요? 장청이 거로 뇌청이라고 그랬죠. 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냐면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에서 95%는 대장에서 만듭니다. 나머지 5에서 10%만 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불쾌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이게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솔세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지방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동을 안 한 솔새들도 세장에 갇혀있던 솔새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여간 여기 또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 생기는 이게 동충하초에 오염시켜가지고 숙주를 조종해는 이 바이러스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슬픈 얘기들이나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제 163페이지에 성격을 바꾸는 미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64페이지에 톡소플라스마는 집고양이에게도 흔하게 살고 있는 기생충이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고양이 덕분에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사실 너무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의 임산부 84%가 이 기생충에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생쥐에 감염이 돼서 고양이 앞에 가서 개기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혀서 고양이한테 들어가고 고양이가 우리를 핥히거나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인간까지. 그래서 167페이지에 때로는 사람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환각이나 환청, 망상 같은 정신이상을 보이면 처음에는 조현병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은 톡소플라스마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검출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유전적 연계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관성이다. 그러니까 고양이 때문에
조현병까지 정신분열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 흥미롭게도 톡소플라스마에 심하게 감염된 사람은 조현병 증세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강박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투렛장애 역시 톡소플라스마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 정신질환들은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발병률이 증가하여 비교적 흔해진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이 집중 못하고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쩌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다 예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 판매 1위가 뭐예요? 유산균이죠, 유산균. 요즘은 이제 유산균보다 더 앞선 세대인 마이크로바이옴 세대로 온 거고요. 그래서 장균총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장균총을 좋은 균들이 내 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까지라도 또 먹기 싫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채소를 먹이고 또 청국장을 먹이고 하는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